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현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오후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또 서울 강남병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단수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선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졌는데요. 4년 전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 어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도부의 해명을 공식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최근에 KBS 시사기획 창에서 여성 노숙인을 밀착 취재한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적지 않은 충격과 또 잔잔한 감동을 줬는데요. 직접 취재한 KBS 한우리 기자 뉴진수 코너에서 취재 뒷이야기 포함해서 방송에 다 담지 못했던 사연들까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하헌기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류호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류 의원님은 주황색 옷에 오늘은 주황색 가방까지 메고 오셨네요. 한창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김영주 의원을 서울 영등포 을에, 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서울 강서 을에 각각 전략 공천을 했는데, 또 서울 서초 을 지역에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또 단수 추천했고요. 오늘 결과 눈여겨보신 점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김영주 전 부의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민주당과의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비민주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기서 공관위가 합당한 전략 공천한 것 같고요.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영등포에서 이제 경선 과정 중에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 또 희생하신 부분도 있고, 처음에 분당에서 영등포에서 이제 강서을로 가셨네요. 이분에 대해서 또 강서에서 분명히 또 역할을 해주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략 공천한 것 같습니다. 네. 하헌기 부대변인님. 네. 혹시 오늘 국민의힘 단수 추천, 우선 추천해서 눈여겨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특별히 눈여겨 본 부분 없는데 김영주 의원 공천 좀 아쉽죠. 왜냐면은 우리 당 탈당하는 분들이 늘 이제 탈당의 변에 남기는 공통적인 말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되었다, 방탄 정당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비판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넘어가는 그 국민의힘 경우에는 그러면 뭐가 크게 다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들 말대로라면 이재명 사당에서 윤석열 사당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재명 방탄 정당에서 김건희 방탄 정당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그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면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더 당위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호정 의원님, 안 그래도 지금 하헌기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침 또 영등포 갑에 지원 유세를 가셨던데요. 현장에서 김영주 의원을 언급을 하면서요, 탈당하고 상대 정당으로 가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상대 정당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 우리 당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의 말씀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리고 김영주 의원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김영주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이제 0점을 받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0점 할 때마다 그럼 본인도 0점 이렇게 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네네. 아마 이렇게 공천에서 이제 불이익 받으신 분들이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네. 그래도 뭐 김영주 부의장님이 뭐 하원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처지가 궁색해진 건 맞죠. 네. 윤석열 심판당에 계시다가 지금 그냥 윤석열 당에 가셨으니까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저는 이제 타투나 뭐 문신사법 이런 거 그 단체 직역들 네. 다 이렇게 조율해서 또 이렇게 통합 발의를 해주신 분이어서 그래도 조금 옹호를 해드리자면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옹호를 조금 해드리자면 예. 다선하신 부의장님이셔서 아주 강성으로 평가받을 만한 발언은 잘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옮겼을 때 말을 이렇게 바꿔야 할 만한 언행까지는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추가로 발표된 공천 결과입니다. 대구 달서갑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형하 변호사, 그리고 서울 강남병에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이렇게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우선은 대구 달서갑 이 지금 홍석준 의원 그리고 유형하 변호사 이렇게 맞대결했는데 유형하 변호사로 결정이 된 이유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김우태 최고위원님?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예. 뭐 경쟁력도 아마 판단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무적인 판단이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예. TK에서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뭐 달서뿐만이 아니라 TK 전역에 대한 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네네. 공관위에서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평가를 하시겠어요? 유형하 변호사의 선택에 대해서요. 그 뭐 친박에 대한 어떤 일종의 고해 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고해요. 구해, 네. 구해. 구해. 네. 왜냐면은 TK에서 뭐 전략 공천 하는데 거기가 되게 격전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종의 선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누굴 꽂든 간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공천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굳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공천에 더 2016년부터 문제가 됐던 공천이 유형하 변호사 공천이랑 유승민 의원 컷오프였거든요. 네네. 그 사람을 돌아 공천한 게 지금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상처 회복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류종윤님, 그 여전히 TK 지역에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예. 일단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이 지금 테트리스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비켜주셔야 되는 분들을 이렇게 비키게 만들고 그 자리에 누군가를 끼워놓고 하는 것을 착실하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끄러운 민주당과 비교가 되기는 합니다만 네네. 사실 저는 여전히 이게 조용한 공천이라는 것이 좋은 건가?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국민들이 요구했던 건 변화와 혁신이었는데 네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천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변화와 혁신이 없었던 것이어서 조용하긴 하지만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예. 국민의힘의 그 국민 추천제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서울 강남구 갑을, 그리고 대구의 동군위갑, 북구갑, 그다음에 울산의 남구갑 이렇게 결정이 됐던데 이 지역을 국민 추천제로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울 강남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수치상 뭐 저희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국민 뭐 오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이 지역 유권자분들께서 원하는 후보를 공개 추천하는 그런 방식을 한다면 네. 전국 선거에서 분명히 컨벤션 효과가 또 있을 거라고 아마 공관위와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나름대로 이제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러한 행사를 기획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런 일부 지적도 있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청년 그리고 정치 신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들 좀 있었는데, 그러면 국민 추천제 이 지역에서는 이분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지 하원기 부대변인님. 공천이라는 게 보통 NBA 공천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NBA. 예, N이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면 정책이나 뭐 의제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당은 밖으로 싸움만 하는구나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노이즈 억제가 되게 중요한 거고 네네.
B가 밸런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20대 30대들의 생각을 60대가 잘 모르니 지금 국민들 중에 그래서 성별이든 세대든 직역이든 뭐 계파든 예. 이런 것들을 잘 안배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밸런스고 A가 어메이징이거든요. 아 저런 사람들도 공천하는구나. 아, 어메이징. 예, 근데 20, 30대들 배치하려 그러면 국민 추천제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전략 공천해가지고 기회를 열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랑 붙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는 뭐 청년들도 전부 다 정치에 뛰어들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여기에 도전할 수 있고 거기 도전해서 표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거고 너무 방금 요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너무 조용하게 무혁신 공천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으니 예. 그거를 조금 일부라도 해소해 보려고 시도하는 거다 예. 정도 생각합니다. 뭐 류 의원님께서는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네. 여의도 국회에 계셨으니까 이 청년 정치인, 정치 신인들이 들어오려면 참 방법이 많지 않은가 봅니다. 조건도 그렇고요.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할당이라는 방침을 해서 네, 제가 네.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력으로 이렇게 지역구를 돌파해낸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김용태 최고도 아까 대기실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네,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선에서부터 사실 문자 한번 이렇게 돌리는 것도 다 돈이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청년 정치를 또 각 당들이 외친 지 오래되었고 당 내에서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네. 이제는 당 내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실제 기회를 얻을 때가 전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21대 국회에 뭐 청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했지만 그래도 4%밖에 없었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2배가 늘어나도 8%, 10%가 되지 않는 비율이거든요. 네. 20대, 30대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 오늘 발표 중에 눈에 띄던 게요. 이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된 곳인데 여기 중에서 포천 가평이 있던데 왜 눈에 띄었냐면요. 보통 경선 치르면 우리가 뭐 2분 중에 1분, 뭐 3분 중에 1분 이렇게 봐왔는데 이 지역은 이제 상당히 늦게 발표가 된 편인데도 불구하고 5명에서 경선을 치르는 데다가 공교롭게 이 5인 중에서 낯익은 이름이 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예.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5분이서요.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오자 경선인 지역이 대구, 동구, 을이 있었고요. 이번에 예. 이제 두 번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대구도 그런 적이 하나 있었어요. 예, 지금 아마 경선 중일 겁니다. 그래서 오자 경선 이제 오늘 공관위원장께서 보다 많은 분들께 이제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씀하셔서요. 환영하고요. 물론 이제 오자 경선이 분명히 복잡한 상황이고 쉽진 않을 텐데요. 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 또 당원들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정당당 이 경선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과 경쟁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은 한 번만 치르는 건가요? 5분 중에 1명을 뽑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저희 규정에 따르면 오자 경선을 하고 거기서 50%를 넘지 못하면 1, 2위 간의 결선 한 경선이 번 더 더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하원기 부대면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당내에 경쟁력 있는 분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인가 봐요. 네. 류호정 의원님. 김용태 전 최고 이 지역 같은 경우가 네. 하원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공천을 했으면 지금 보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N을 선택한 것 같거든요. 노이즈를 줄이기. 왜냐하면 후보가 많으니까 또 뭐 이렇게 항의할까 봐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A를 선택해서 이렇게 청년을 뭐랄까 보다 조금 안전한 지역에 공천하네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한 경기 화성 을에 이 대표와 맞상대하기 위해서 후보의 전략 공천을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이 국민의힘의 영입 인재죠. 한정민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연구원을 공천하기 결정을 했더라고요. 유종희님 이준석 대표의 맞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만의 어떤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개혁신당이 말하는 제3지대의 정치가 있는 거고요.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저는 이제 혹시라도 이준석 전 대표를 뭐 모욕 주는 방식으로 뭐 그 화성에 또 이렇게 공천을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좀 했는데 모욕 주는 방식이라면 어떤 분이 뭐- 나왔을 때 모욕인가요? 뭐 이렇게 조금 뭐 비아냥되는 뭐 그런 구도가 나올 만한 뭐 네네네. 방식의 공천이면 네.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네. 어떤 공천이 이루어지고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은기 부대님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꼭 돼야 한다. 안 되면 정치 생명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번에 되려고 나온 거다라면서도 경기 화성을 지역이 지금 민주당 성향 유권자가 많은 최고 난이도 초초험지라고 분석하기도 했던데 이 지역에서 이준석 대표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예. 이 판단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판단이라고 하시면. 지역구 예. 특히 초초험지에 출마하는 게 네. 왜냐면은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에서 개인이 아니거든요. 낙선하면은 그냥 개인이 낙선하는 게 아니라 당 전체의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진단하시는 대로 반드시 원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좀 비례대표에 배치하고 정당 지지율을 3% 이상으로 올리는데 노력하는 게 맞는 방향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구 고르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매끄럽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요새 많이 밀고 있는데 지역구 선정이라는 게 연애 비슷한 거라서 연애. 예, 그래서 그냥 너 사랑한다. 네가 내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 스토리 연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공통점을 찾고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지역구 선정하는 거 보면은 몇 개 놓고 조건을 보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로 치면은 널 사랑한다가 아니라 네가 조건이 좋다. 네가 날 좋아해 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상대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연애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 지역구가 어떤 지역구이고 네네. 내가 여기를 어떻게 만들겠고 뭐 이런 게 먼저 선행돼야 되고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유권자 입장에서 마음이 동하는 거지. 쭉 골라봤는데 만만해서 골랐다라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유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전략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이지 이 밖으로 꺼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하기 때문에 지역구 쇼핑 이런 비판도 받았던 거고. 네네. 그 과정에서 끝까지 해서 화성 딱 골랐는데 험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오판을 거듭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뭐 잘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그래도 함께 활동을 좀 많이 하셨던 김용태 최고위원님. 이 선택은 어떻게 저는 평가하세요?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 네. 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바 있었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고 어쨌든 지역구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과 잘 돌려서 최상의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게도 나쁠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단단하게 뭉칠 거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표를 뺏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1등의 당락이 바뀔 것이고 네. 국민의힘 우리 그 한정민 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할 것 같습니다. 예, 류호정 의원님. 네, 뭐 젊은 분들이 많은 동탄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원욱 의원님, 뭐 양양자 의원님 출마를 하셨고 조금 위에 보면 저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예. 테크노밸리까지 예, 해서. 예. 그래서 당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에 또 출마를 해서 네, 집중할 수 있게 오로지 이렇게 딱 동탄만 볼 수 있는 출마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파동 수습 여기에 좀 고민인 상황인 것 같은데 컷오프 되신 기동민 의원 당 공관위에 대해서요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하면서도 당에 남아서 정통 민주당 재건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반면에 홍영표 의원은 뭐 내일 탈당 선언하지 않으실까 이런 예측도 있던데 하원기 부대면 지금 이렇게 민주당 공천으로 어떤 불거진 당 내홍은 어떻게 잘 수습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건가요 본선까지? 수습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요. 예. 수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대문갑 오늘 그 청년 전략공천 경선 지역 그 공고가 났어요. 룰이 이미 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지만 룰이 뭐였냐면 네. 국민 여론 30, 당원 70%로 해서 정하는 거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전에 백불에서는 안규백 의원이 백불했을 때는 중앙위원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중앙위원 투표 정한다고 했다가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30, 70으로 바꿔버렸는데 룰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바뀌었는데 바뀐 그 자체 룰도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공직선거 후보 추천하는데 당원 70%로 하는 거는 이거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당원 당규상은 50대 50입니다. 네, 네. 그러면 당직자 뽑을 때야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하지만 공천은 어쨌든 본선에서 국민들이 뽑아주는 건데 당원 70%로 하면은 실제로 지금 주류에 흡착되어 있지 않는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B 부분, 밸런스 부분, 예. 개파 안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막상 총선 돌입할 테니
당장은 이제 이 소음들이 잦아들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수습은 아닌 거거든요. 그냥 폐허인 상태로 본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총선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을 네, 텐데 네. 걱정입니다. 수습이 안 된 상태로 갈 것이다 하셨고요. 2509님께서요. 정당 공천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걸까요? 공천 관련 잡음 들을 때마다 국민 생각은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십니다. 류호정 의원님. 하은기 대변인님의 이 말을 빌리자면 예. NBA를 다 어기고 있는 거죠. 네. 노이즈를 아니죠. 줄이는 게 아니고 늘리고 있고. 오늘 제시를 잘 A는 하고 있죠. A는 안 어기고 네. 있습니다. 어메- 다른 의미로 어메이징하기 때문에. 어메이징하죠. 어마어마하죠. 네, 어메이징하기 때문에. 비밸런스도 비명 행사하고 있잖아요. A는 놀랍기는 해요. 어메이징하고 어마어마하고. 밸런스가 네. 뭐라고요? 네. 밸런스는 저리 갔죠 이제. 예. 자, 네. 지금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어제 그 당에 남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런 설득을 했을까 혹은 뭐 본인이 결정했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류가 있었을 거란 관측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임 전 실장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을 지내셨던 강기정 광주시장과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문 전 대통령이 임 전 실장을 정말 만류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예. 어느 정도 전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올 초였나요? 이재명 대표 만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을 텐데 예. 사실 그게 잘 안 지켜졌던 것 같고 민주당이 뭐 과거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민주당의 나름대로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의 우려, 공천에 대한 우려에도 이재명 대표가 잘 듣지 못했잖아, 안 지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좀 고민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임종석 전 실장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이 작용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정보를 어디까지 풀어야 이게 소스의 원천이 보존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비장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 확인하고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임종석 실장이 이낙연 대표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 전날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바로 잠수를 탔고 이상원이 아니라 그 국회 부의장 출신 이석현 네. 부의장이 탈당하기로 했는데 왜 이러냐? 예. 어제 이렇게- 저녁까지만 해도 탈당하려고 했었다. 예. 임종석 실장이 실제로 흔들린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흔들려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컨디션을 한번 측정해봤지 않겠습니까? 네. 이낙연 대표 통해서 내가 새로 미래로 갔을 때 어떻게 되겠는지 가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의 설득이라기보다는 예. 운신의 폭을 한번 가늠해 봤겠죠. 만약에 민주당 총선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시에 당내 레짐 체인지 구간이 있을 텐데 네네. 그때 도전해 볼 것인가 아니면 나가서 다른 공간이 있으면 출마를 할 것인가 봤는데 예. 나가선 큰일 난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낙연 대표의 인식을 듣고 예. 그래서 아마 잔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을 전략 공천한 것을 두고 사천이라는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권 후보 김혜경 씨와 사적 인연이 없고 또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 비서도 아니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왜곡이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얘기도 나왔죠. 전략 공천을 철회해달라고 본인이 요구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 일련의 과정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하은기 부대변인. 아니 근데 이게 아까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천이라는 게 보통 모든 지역 혹은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네. 한두 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판세가 다 어그러져요. 네네. 아까 그래서 대표로 들었던 게 유영하 변호사 공천, 유승민 의원의 컷오프 요 두 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옥새 들고 나르샤 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네. 2016년에도. 근데 민주당은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이 공천이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들 보면 예.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갑자기 전략으로 지정해버리고 그 현역 의원을 옆 지역으로 상관없는 지역으로 보내서 비명 의원들끼리 경선시키고 뭐 혹은 단수 공천을 이미 줘놓고 다음날 번복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네. 그게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천인지 제대로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맨 건지 아니면 진짜 문제인 건지 다른 부분에 실제로 문제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로 보이는 건지 네.
분간이 안 되는데 결국 이건 공천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요. 중진이시죠. 4년 전에 비례대표 공관위원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지적해야 할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의 현재 비례대표 공천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시는지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뭐 공천 과정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예.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다만 이러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세미나 때 비례대표 추천 방식을 두고 네. 민주당의 이러한 과거의 방식, 당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순위가 배정되는 그 방식을 보고 참 그래도 나름대로의 여러 정당들 중보다 민주당의 그 결정이 좀 민주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네. 어쨌든 민주당이 이 방식을 철회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고는 뭐 어떤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을 좀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회동을 오늘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동지다라고 했는데 오늘 만남은 두 당의 뭐 선거 연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류호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 연대라는 예. 말이 좀 기괴해요. 예. 뭐 형식적으로는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조국 혁신당 또한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받아서 당선하는 당이잖아요. 예. 다 같은 당 안에서 그냥 좀 섹션만 조금 나눠서 나눠 가지는 형국인데 네. 연대라고 하는 게 이상하죠. 그냥 한 몸인데. 한 몸입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야 내겠지만 뭐 눈에 띄는 성과도 아닐 거고 또 자랑스러운 성과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결국엔 민주당 지지율 안에서 나눠 갖는 것이니까요. 네, 확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요, 팩트는? 민주당이 지금 한 몸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건 통합진보당이 후신인 진보당이고 조국신당은 다르게 있는 당인데 네. 연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기기하다고 하려면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안 내니까 그 뭐 비례대표는 교차 투표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연대가 되는 거지 실제로 무슨 연합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 정당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 예.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에 투표를 하면 제가 국회의원 그 원내에 진입시키고 싶지 않은 분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전 통합진보당의 후신정당에 제가 민주당원으로서 표를 넣어서 기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정당에 교차 투표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새로운 미래는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고 무슨 노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남은 거는 다 서거하다 보면은 민주당원으로서는 조국신당 딱 하나 남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 말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지가 몰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 그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조국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어요. 예. 제일 뒤로 물러나 있어야지 민주당이 유리하다고까지 말했거든요. 그때 뭐 저기 뒤에 어디 안 보이는 곳 정도에 계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저는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망가진지 봤어요. 예. 정의당이 탄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예. 거기서 반민주적으로 무슨 비례 경선할 때 그 막 부정선거 뭐 이런 거 하고 유령당원 동원하고 막 폭력 막 이런 거 다 봤거든요. 그게 민주당 원인 제표로 인해서 원내 진입한 걸 원치 않아요. 네네. 차라리 조국신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께서야 어차피 남은 거는 이제 대법원 판결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당에서 뭐 방탄하고 뭐 특검하고 이럴 거 없거든요. 네. 둘이 딱 나눠봤을 때는 그냥 조국신당에 표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도 그럴진데 저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조국 장관에 이입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표주는 게 저항감이 없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지율이 저렇게 오르는 거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추가 어떤 의혹 제기들을 포함해서 특검법을 재발의했는데요.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에 대한 뭐 의견 그리고 21대 국회 뭐 남은 임기 동안에 이게 처리가 가능한 건지 한번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총선 전에 이제 본회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건 저는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총선용 기획 특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호정 의원님. 저도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국회의 주요 법안은 통거부당했기 때문에 뭐 네. 재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22대 국회에서 또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싸움만 하는 걸 보기 싫으시다면
네, 제3지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은기 부대변인. 선거 전술 맞다고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 전술이면 이슈 파이팅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하헌기 민주당 전 상금 부대변인, 류호정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광암터널에서 강일까지 7km 정체되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노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북구미 하이패스 부근 1차로에서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오산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면서 오산 나들목 일대로 정체입니다.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도 차가 많고요. 양재에서 한남까지는 9km 정체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3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하남 방향으로도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5차로에서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저는 서울이 생활권이기 때문에 기자 초년생 때 노숙인 취재를 하면요. 의뢰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을 찾곤 했는데 또 당연히 남성이 있거니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들에게 좀 다가가기가 좀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다가가곤 했는데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이 노숙인을 보실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주친 노숙인 중에 혹시 여성 노숙인을 보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KBS를 대표하는 한우리 기자가 최근에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라는 주제로 최근에 여성 노숙인을 밀착 취재했는데 남성 노숙인과는 또 다른 그들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KBS 한우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최근에 KBS 시사기획 창을 통해서 방송이 됐었고요. 네. 이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도 있었고요. 또 주목도 많이 됐고요. 하 기자께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보시기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 밀착 취재였나요? 네, 일단 뭐 그 취재 과정부터 좀 말씀드리면 예. 처음에는 그냥 카메라 들고 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역 지하 가서 이제 카메라 들고 이제 갔더니 네. 거기 이제 박스에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박스 쌓아두고 네. 그거 촬영하려고 했더니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왜 내 집을 찍느냐라는 것이었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그게 남의 집을 우리가 무단으로 찍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카메라 없이 여러 번 찾아갔어요. 이분들을. 근데 참 이분들 특성이 여성 노숙인데 남성들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면은 항상 거기서 딱 만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어제 여기서 만났는데 오늘 없고 내일 없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성 노숙인들의 특성이더라고요.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아 이 여성 노숙인들의 이런 특성이 왜 이런 게 생겼을까 네. 이런 걸 좀 착안을 해서 취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그 도망 다니시고 뭐 숨어 다니시고 이런 게 들어보니까 뭐 빚을 지셨나 싶기도 하고 왜 도망 다니시나 궁금한데 차근차근 말씀 네. 나눠보고요. 지금 그 하 기자님 말씀처럼 숨어 있는 그런 여성 노숙인 분들 또 역에서 또 길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신지 그게 좀 추산이 되나요? 이게 2021년에 예. 정부가 마지막으로 노숙인 전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가 10,000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20-30% 정도가 그러니까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여성 노숙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숨어 지내기 때문에 이 정부 이제 조사 인원들도 이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가 않은 말 거죠. 그대로 추산이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복지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많게는 10배 정도 더 많을 수도 있다. 여성 노숙인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예.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실태조사의 한계 자체도 시설과 쪽방에 있는 노숙인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거리에 매일매일 있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남성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조사에 좀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좀 대책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성 노숙인 분들을 카운팅했다기보다는 노숙인 전체를 카운팅하는
와중에 여성분도 계시네 해서 좀 추산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과 함께 지내실 때 네. 사실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일 거거든요. 네. 어쩌면 이분들은 뭐 자기의 어떤 주거지를 침입당한 걸 수도 있을 테고 또 어쩌면 막다른 골목까지 와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치부이실 거고 네. 쉽게 허락을 안 하셨잖아요. 네, 네, 그죠? 네. 어떻게 좀 대처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거의 매일 같이 가서 카메라 없이 가서 네. 간식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 허가가 나신 분도 있고 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제가 종국에는 택한 방법이 같이 자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자겠다고 짐 가득 들고 나가니까 네. 이제 노숙인 분들이 그래 옆에 있어라 하면서 이게 박스도 깔아주시고 이제 마음을 조금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날 하루 자면서 되게 많은 분들을 갑자기 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체험을 한다기보다는 이 여성 노숙인들이 위기에 굉장히 많이 봉착을 하신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말로 듣는 것보다는 또 저희가 방송 기자다 보니까 카메라에 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위기 상황, 위험 상황들을 좀 카메라에 담으려고 직접 한번 좀 잡았습니다. 7319님 시사기획창 잘 봤습니다. 아이고. 복지 사각지대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나가서 이렇게 또 같이 생활해 보시니까 이분들의 실제 생활은 어떻게 하루가 좀 흘러가던가요? 이게 예. 주로 그 화장실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일정하게 좀 주무실 때가 있으신 분들은 예.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역사 화장실 같은 데서 씻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 이런 데서 배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배식하는 데서 이제 그 일정들을 파악해서 다니시면서 좀 식사 좀 하시고 동료도 만나시고 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이분들은 요즘 말로 인싸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있고 좀 잘 지내시는 분들인 편이고요. 아예 외딴 곳에서 배식 같은 거를 안 받으시고 네. 혼자서 그냥 숨어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식사 같은 거를 이제 거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배식 행사에도 못 가니까. 그래서 그러시겠네요. 가끔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돈을 조금씩 주시는데 이제 그런 걸로 라면 같은 거 드시고 이렇게 생활을 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여성 노숙인 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네. 지금 보니까 방송 여러분들 보셨죠? 보시면은 같이 노숙했던 그 장소가 영등포에 있는 화장실인데 네, 네. 이게 사실 화장실에서 잠을 잔다라는 게 예상 가능한 그런 불편들도 있을 것 네, 네. 같고 또 여성 노숙인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그래서 예. 일단 첫 번째는 뭐 춥고 예. 냄새 나고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이니까. 습기가 엄청 네. 차서 이게 패딩 입었는데도 막 그 습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여자 화장실인데 사실 여자 화장실 문 안 열지 않나요? 예, 예, 그 남성분들은. 예. 근데 네. 이게 노숙인들이 지낸다고 생각해서 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밤새 문을 열더라고요. 문 열고 담배 있냐, 과자 있냐, 먹을 거 있냐도 물어보시고 뭐 하냐 이런 것도 너무 쉽게 문을 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곤두서서 저는 거의 5분도 잠을 못 잤고 그 화장실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지내시는 70대 여성 두 분도 한 2시간도 채 못 주무시더라고요. 계속 깨어나시고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좀 밤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여기가 그 6시 전에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청소도 분들이 하셔야 이제 되고. 청소하셔야 되고 거기가 쪽방촌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라서 쪽방촌 주민들이 이제 이용도 하셔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5시 50분에 막 일어나가지고 다 치우고 서둘러서 나왔는데 예. 이제 그때 그 같이 있었던 여성 노숙인이 저한테 한 번만 9시까지만 자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니 근데 말씀을 잠깐 사전에 나눠 보니까 여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쪽방촌에 있는 예. 공중 화장실이라서 예.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중 화장실,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화장실 이런 곳은 폐쇄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좀 늦게 가면 잠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노숙인 때문에 폐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제가 이제 취재하던 중에도 예. 제기동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지내던 분이 이제 5시 이후에
화장실을 닫게 돼버린 거예요. 네. 이분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지사님들이랑 막 이분을 찾아다니기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실에서 지낼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성 노숙인들은. 그래서 그러면 화장실에서도 못 자면 어디서 주무시냐 했더니 노숙인 분들이 대부분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자는 곳을 알게 되면은 네. 내가 위험해지니까 더 묻지 마라. 그건 공개 못한다. 근데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우린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아무래도 여성 노숙인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성 관련된 범죄 위험에 좀 노출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제 짐작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20명 노숙인 여성 노숙인과 좀 밀착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네. 이분 중에 그러니까 절반이 10명이 거리에서 맞았거나 성범죄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나 이 경험이 있는 것인데 예. 그 나머지 절반도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 성범죄를 누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 말하기 싫다, 묻지 마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마 네. 더 많은 분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돼 있는 걸로 유추가 됐습니다. 지금 그 방송을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나온 그 별이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네. 사연이 참 안타깝던데 뭐 어릴 때부터 그런 범죄에 좀 노출돼 있었고 그래서 도망쳤는데 여기서도 또 피해를 입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별이 씨가 장애가 있어서 특수학교를 다녔는데 중학생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까지 했는데 결국 중저 수술을 했고 네, 그 이후에 남편을 만나서 살림을 꾸렸는데 예. 이 전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치아가 3개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맞고 치료를 못하다 보니까 이가 빠진 채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몸도 성치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제 길가로 피해서 나온 거죠. 남편이 피해서 나왔더니 첫날부터 누가 몸을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 서울역에서.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눈앞에서 돈을 이렇게 흔들면서 따라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매매 제안을 한 건데 예, 예. 이것도 성폭력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별이 씨가 남자처럼 보이려고 삭발을 했고 지금도 삭발을 한 상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게 예. 별이 씨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게 제가 만났던 여성 노숙인 대부분이 가정폭력을 좀 겪었고 가정폭력 전에도 이제 그 가족 해체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좀 극심한 상황, 공공한 상황에 좀 처해 있었습니다. 예. 0584님 힘들게 취재를 하는 기자님을 보면서 대단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도망다니고 겁내하고 피해 걱정을 해. 이런 분들에게는 취재 보니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청량리역에서 노숙을 하시던 분이 이제 네. 서울역으로 도망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여성 노숙인이. 네. 근데 왜 도망 왔냐? 그러니까 청량리역에서 이제 자고 있으면은 새벽 4시마다 어떤 남성분이 와서 네네. 그 소위 바바리맨 같은 행위를 앞에서 했대요. 근데 그게 일주일 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 말씀으로는 본인도 이제 신분이 노숙인이니까 경찰 분들이 그렇게 케어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범죄 자체가 이제 뒷골목이나 역사 안에서 CCTV 없는 데서 일어나다 보니까 발생을 해도 잡기도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여성들이 그냥 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뭐 법적인 것은 물론이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치유하는 그 시간이 누락된 채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몸을 다친 분도 많고 정신적으로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애초에 그러면 노숙이 아니라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누가 노숙을 하라고 했느냐. 이것도 혹시 설마 일하기 싫어서 그냥 거리에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나눠보신 결과 이 여성 노숙인들의 사연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각자의 상황과 예. 생각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만난 여성 노숙인들은 통계를 내보면 55%가 주부로 지내다가 이제 가정 위기로 갑자기 떠밀려 나온 경우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길에 나와서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찾아보면은 이제 육체 노동밖에 없는 거죠. 네. 주방일, 청소, 아니면 고물 줍기, 폐지 줍기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런 건 또 연고가 부정확하면 요새 잘 안 쓸걸요? 맞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인 게 이게 최정숙 씨라는 이제 여성 노숙인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공장 일을 하다가 노숙을 하게 돼서 나왔는데 예. 청소 일이라도 구하려고 이력서를 냈더니 주거지가 미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 받아주더래요. 당신 노숙인 아니야 하고 안 받아주더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 이제 또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주고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을 해서 네. 이게 스스로는 자립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게 또 남성 노숙인과 조금 대비가 되는 상황이 남성 노숙인들은 이제 노숙을 하게 된 원인이 사업 실패, 실직 같은 경제적인 이유가 50%가 넘었어요. 네네. 근데 여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넘는 이유가 이제 주부로 지내다가 그러니까요. 밀려 나와서 예. 이제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 취업이나 자활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포인트예요. 이런 네. 자활 시설이랄지 네. 이 노숙인 분들이 지내실 임시 시설이랄지 이런 곳에서 뭐 도움이나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실이? 이게 지금 예. 그 노숙인 지원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 예. 예, 특히 뭐 서울역, 영등포역 이런 데도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남성 노숙인 중심이에요. 이게 뭐 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예. 아니지만 애초에 남성 노숙인이 원래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남성 중심이고 이 주거 시설도 이렇게 남성들이 많으니까 여성들이 가면 혼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복지사분들이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성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여성 노숙인들은 피해자의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라서 남성 있는 공간 자체를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시설에 잘 가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여성 일시보호 시설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국에 한 군데예요. 네,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예, 예. 사실 지역은 더 심한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여성들이 아예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이거가 좀 확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대안이 없을까 싶어서 하 기자께서 그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도 취재를 하셨던데 여기는 좀 여성 노숙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랄지 생활 환경이랄지 이게 좀 낫나요? 어떤가요? 이게 뭐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한 반보 정도 앞서 있었는데요. 네네. 네. 일단은 그 여성들이 노숙으로 밀려나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여성 노숙인을 위한 시스템은 아니었고 애초에 그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그 가정 폭력이나 또 그 가정 공궁 문제로 이제 길거리에 나오지 않게끔 그 미리 이런 좀 위기에 있는 여성들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애초에 노숙인으로 좀 밀려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DV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방지법,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나 그 교제 폭력 방지법을 두고 여성들을 좀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갈 위험이 있는 여성을 사전에 좀 차단을 하는 상황이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 자체를 좀 면밀히 하고 있더라고요. 남녀를 딱 구분해서 남녀가 몇 명이고 남녀가 뭐가 필요한지를 구분해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거기에 네네. 맞춰서 지원책을 만들고 또 여성 주거 시설도 여성 개인 시설을 만들고 이런 예. 식으로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잠깐 들어보니까 여성 노숙인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그런 그 기반보다 그 전에 근본적으로 여성 노숙인이 탄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도 뭐 반보일지 한보일지 모르겠지만 첫 발을 떼긴 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좀 여성 노숙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많아지니까 예. 그 서울의 한 노숙인 센터를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예. 여성 노숙인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 인력 2명을 이제 전담으로 두고 네. 그 서울 강북 일대 여성 노숙인들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지역에 원래는 66분 여성 노숙인들이 있다고 파악이 됐는데 네. 반년 만에 62분이 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여성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좀 사업도 이제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네, 근데 그 예산이 1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액이라고 저는 또 그래도 뭐 몇십억 단위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1억 네, 그것도 네, 이제 네. 전액 삭감. 네.
한우리 기자께서 뭐 그동안 무수히 많은 취재를 하셨겠지만 특히 이번에 좀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고 남달랐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취재 후에도 우리가 참 이 아이템 취재는 참 여운이 남는다. 뭐 이런 아이템이 꼭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이번 취재를 하시고 나서는? 이게 뭐 방송에는 사실 막 무서운 상황들 이런 게 좀 많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거기서 서로 지켜주는 것도 노숙인들이었거든요. 저한테 막 오늘 하루 버티려면 핫팩 가지고 가라. 막 떡 먹어라. 막 빵 먹어라. 막 이러면서 막 다 챙겨주셨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그냥 잠깐 받는 거지만 그분들한테는 정말 아주 생계에 그날 직접적으로 첫 끼, 마지막 끼이실 수도 있고 영향을 주는 물품인데 그걸 나눠주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이상한 사람이나 다른 종족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었어요. 네, 이웃이었는데 외부의 어떤 문제 이것 때문에 좀 밀려 나오게 된 것이라서 이분들을 좀 이상하게 보지 않는 시선부터 좀 먼저 좀 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좀 대책도 좀 수월하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9449님, 우리 사회가 포기한 것 같네요. 밥보다는 휴식처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시고요. 6920님, 진정한 기자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혹시 감사합니다. 두 문자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마지막 멘트가 이 여성들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쓴 이유가 지금 상태로는 그리고 스스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좀 정책이나 대책 어떻게 좀 마련되는지도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싶으시면요. KBS 시사계획창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456회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 편을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한우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하영이는 외삼촌이 아빠이자 엄마입니다. 2년 전 대장암을 앓던 엄마는 미혼인 외삼촌에게 새 아이를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조카 셋을 양육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생활. 한창 커야 할 나이지만 매끼 빈약한 밥상과 열악하고 낡은 환경은 삼촌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데요. 하지만 속 깊은 하영이는 삼촌의 희생을 알기에 투정 한 번 부린 적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12살 소녀. 하영이 가족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모레까지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과 강원권에 내리는 비는 대부분 오늘 밤에 그치는데요. 강원 산지의 눈이나 강원 동해안, 전남, 경북 동해안, 경북 산지의 비나 눈은 내일도 가끔
조금 이어지다가 내일 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태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눈이 지나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산지 최고 15cm의 폭설이 예보가 돼 있고요. 오늘 내일 비 오는 곳은 대부분 5mm 미만이고 강원 동해안이나 제주 쪽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와 함께 5에서 30mm의 비로도 예보가 돼 있습니다. 대체로 내일도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영상 2도로 출발하긴 하겠지만 오늘보다 4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는 내일 아침 기온 1, 2도는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고요. 세종, 대전, 대구, 부산, 제주 11도, 광주 13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 분포로 역시 평년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에 목요일 후반부터 점차 기온이 떨어져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는 등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입학 정원을 3,401명 늘려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TBS FM 프로그램 두 건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선거 전략 중에는 운동권 청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지역이 격전지로 부상했는데요. 서울 마포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곳에 탈운동권 예비 후보를 내세워서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인 정청래 의원을 상대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는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퇴근길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그동안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적도 있지만은 주로 호남에서 그리고 예. 민주당 안에서 가급적이면 돌파구를 찾으시려고 노력하셨던데 그보다 더 전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요. 그런데 예. 전향을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를 두고 이제 전향한 운동권 내지는 뭐 탈운동권 예. 뭐 이렇게 함운경이라는 성함 앞에
수식어 이렇게 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세요? 네, 뭐 저는 세상이 변하면 생각도 변하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좌파에서 우파로 생각이 바뀐 건 맞습니다. 즉 좌파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 부분을 확대를 통해서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를 이룬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실패로 역사적 사실로 판명이 났고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향이라고 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예. 잠깐 좀 보충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왜 전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 운영 원리에 있어서 생각이 바뀐 거고요. 그것은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80년대 말에 몰락하면서 생각이 바뀐 것이고 두 번째 북한에 대한 태도는 북한 기아 사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통치자들이 북한 주민들이 아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북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이제 호남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서울 마포로 나온다는 함은경이 누구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80년대 중반에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삼민투 위원장으로 또 운동권 중심에 계셨다가 나중에는 또 횟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마포를 출마까지 하셨는데 참 간극의 꽤 넓은 궤적의 삶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네, 제가 학생운동을 통해서 가장 85년도에 서울 미문학원 점거 사건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광주 학살의 진상을 전 국민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 제가 노크를 계속했고요. 그것이 이제 호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지름길을 택하려다가 잘 안 되고 계속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됐던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출마 결심까지 오셨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어떤 교감이 있었을지 궁금해요. 출마 결심 이유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러니까 23년 작년 8월 15일 날 민주화운동 동지회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민주화운동 동지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운동권 정치 청산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걸면서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운동권 정치 청산은 단지 과거를 지우자 이런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이 낡은 사고방식, 낡은 역사관, 낡은 정책, 낡은 노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 발목 잡는 것을 없애는 것이 미래로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얘기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희들과 똑같은 뜻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지극히 공감하는 가운데서 출마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 잠깐 그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운동권이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운동권 정치가 문제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동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87년 6월 항쟁에서 전두환 군부 정권을 물리치는데 참여했던 넥타이 부대나 거리에 나섰던 많은 분들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헌에 대해서 국민들은 존경했고 그다음에 보상도 충분히 해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중요한 일이었고 민주화를 앞장선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그런데 2000년부터 들어서서 한 20년 동안 정치적 진출을 해왔던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뿌리를 보면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심이었거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계관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으로 이어지는 운동권 정치를 청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 같고. 예, 그래서 단지 사람을 없애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또는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역사관 있죠. 네. 즉 친일파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만든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함 회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런 선거 또 총선 도전 과정에서 결국은 86세대의 배경을 등에 업고 나서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울 미문화원 정거농성 사건으로서 용기 있게 광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당시에 85년 이후에 광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폭발적으로 광주 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평가했고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되었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꾸신 데에도 큰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노무현 대통령이 반일몰이 한 거 봤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의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바탕 위에서 정당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당의 어떤 소속으로 과거에 총선 도전, 선거 도전을 했던 것과 지금의 민주당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꾸신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무슨 좌파 파퓰리즘 정책이 아니었다면 제가 넘어가기 힘들었을 거고요. 또 장사를 하면서 네모선장이라고 하는 생선 가게를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를 가지고 마치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괴담을 퍼뜨리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물고기 잡는 사람들 물고기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타격을 입히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잠깐 함 회장님께서 예전에 쓰셨던 글 중에 하나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목은 386 세대에 대한 단상이었고요. 나는 85년 서울 미문화원 사건의 책임자로서 광주 문제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고 전두환 정권이 몰락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과거에 쓴 글이 있던데 이 자부심은 지금도 여전하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요. 지금 최근에 방송 인터뷰에서는 세상이 변했는데 민주화 운동했다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물간 사회주의 노선 가령 예를 들으셨고요. 그런 것들 외에는 국민에게 선보이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요 정책들 특히 경제 정책들은 사회주의식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이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세계관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노동계급에 대한 태도가 노동계급을 중시합니다. 국가 부분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고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을 긍정하기보다는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라고 한 민족 우선 노선이 가장 기본적인 사상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가장 악화된 형태로 가장 나쁜 형태로 발전한 것이 바로 이재명의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노선의 연장선에서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즉 업데이트 안 된 소프트웨어처럼 그 같은 사고방식에서 대한민국 정치와 현실을 진단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발전을 발목 잡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939님이요. 이런 걸 물어보시네요. 한문경님의 역사관이 오락가락하는 건 아닌가요 하시는데요. 혹시 답변하신다면요? 예, 저야 뭐 그 전에 그 오락가락했던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우리가 이제 과학 해방 직후에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굉장히 확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부정하는데 써먹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역사적 사실들을 더 공부하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의 생각이 오히려 편협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반성과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아까 그 생선가게 말씀하셨는데 자영업을 하시면서 그때가 그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어떤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강하게 비판하셨던 걸로 알려졌는데 당시 그 현장에서 집행됐던 그 정부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셨던 거예요? 아, 그건 뭐 특별히 보조금 정책은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보조금을 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도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사그라지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이 아마 지난번 총선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갖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경제나 똑같아요. 어려울 때 끌어다가 돈을 쓰고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잖아요. 뭐 언젠가는 갚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숙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 숙제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 숙제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이나 이런 정부 재정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재정은 굉장히 팽창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 정말 따사로운 어떤 보조금이었지만 이게 정부 정책, 국가 정책, 재정 전반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비판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를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풀린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좋았지만 언젠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고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어려운데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기는 한 올 상반기까지는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숨 넘어가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자 감면이나 이런 긴급 처방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6개월 동안 잘 참아내고 그런 걸 정부에서 잘 설득하고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소득 양극화 또 말씀하신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문제 상황에서 서민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을지 또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은 시장 경제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상공업자들이 활력 있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게임과 공정한 집행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공정한 시장 경제의 확립인데요. 그것이 그런 바탕 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 처방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조금씩 집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나기를 정말 바라고 또 바랍니다. 지금 마포을 이 지역구에 공천을 받게 되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 그 민주당의 중진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 주요 경쟁 상대이시기 때문인데 정청래 의원과 예전에 뭐 별도로 인연이 있으세요? 그렇게 큰 인연 없습니다. 없으시고. 또 정청래 의원은 또 민주당 내에서 주류인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뭐 이른바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운동권의 대표 주자로 지목된 상황이긴 한데 경쟁 상대로서 정청래 의원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권 정치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이재명 당대표 같은 좌파 파퓰리즘 노선이 등장하고 그리고 강한 세력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86세대들 운동권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겁했고 무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과거의 판단 기준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그 위험한 일임에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조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옛날 전 대표나 한 총련식으로 무슨 당 대표를 결사옹위하는 자세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옹위하고 방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네네. 저는 개탄스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옛날 과거 동료로서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겁했고 무능했다를 평가하시는데 반대로 그러면은 본인은 정 의원을 상대하는 본인은 어떤 부분이 강점이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네. 그것이 설령 아주 강력한 철권 통치를 했던 전두환이 됐건 야당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됐던 김대중 대통령이 됐던 그 누가 됐던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데 있어서 아무 꺼리낌이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용기가 저를 지탱하는 힘이고요. 사람들이 저를 불굴의 투사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제가 그런 점에 있어서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요.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요. 지역구 조직을 다져오신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과의 어떤 화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는 이 공천 과정에서 제가 오랜 경험을 했지만 공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공천 과정이 상당히 난폭하거나 때로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천 후유증도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 올림픽이잖아. 이게 4년마다 열리는 마치 매년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준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바닥을 닫고 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활동 자체가 당세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성동 위원장님이나 조영술 후보나 정혜원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그 흔히 말하는 험지라고 하는 곳을 갈고 닦아서 즉 자갈밭을 갈고 닦아서 옥답으로 만들어 놓은 셈이거든요. 이제 막 뭐 좀 씨도 뿌리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선수는 회장님이 되셨고. 그런 점에서 제가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시 저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시고 아낌없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바뀌어서 제가 고마울 따름이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내 일각에서는 이른바 그 전향 좌파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홍준표 대구시장님 저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차피 당 내에서 당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사실 당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내부 총질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긴 한데 저는 그것이 나쁜 것은 꼭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 내에서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걸러지고 검증되고 단련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중에 나오겠죠. 저는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이 뭐 그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뭐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은 오히려 홍준표 시장님이 가지고 있던 뭐 김어준이나 유시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것이 사실은 실상 오히려 모르고 지금 하신 이야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그런 점에서 뭐 동감을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당내 노선 투쟁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시끄럽게 싸우는 것이 당을 건강하게 앞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목소리를 한번 기대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당내 일각에서 했지만은 홍준표 시장이라고 콕 찍어서 말씀을 답변해 주셨고요. 예비 후보로서 살펴보신 지금 마포을 이 지역구는 어떤 현안이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에 대한 해법도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뭐 저는 맨 처음에 나온 이야기들은 원래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해서 다 시시콜콜 하기보다는 구청장님과 구의원, 시의원들이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역할은 그런 점에서도 이제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포가 발전하는데 마포 구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마포구 발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첫 번째 소각장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추가 건설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철회시키는데 제가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건 첫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문제고 두 번째는 서울 시민들이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책임을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네.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을 줄여야 돼요. 네. 양을 줄이는데 같이 동참해야 되고요. 각 마포구에 들어온 쓰레기에 대해서 다른 구청도 책임을 같이 지시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예. 소각 기술에 있어서 문제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뛰어난 수준의 기술적 해결 예.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추가 건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소각장 추가 건설 철회가 일단 가장 당면한 현안이라고 말씀하셨고 끝으로 만약에 22대 국회에 입성하시게 된다면 예. 어떤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제가 포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선명하게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즉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유는 네. 할 말은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더 선명하게 그리고 마포 구민들이 지금 현재 의원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다른 무슨 개혁적인 사회 정책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냐고요. 떠올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로지 막말이나 품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발언과 음모론으로 정치 활동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 언론 환경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네. 과격한 용어를 남발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고 깨끗한 의정 활동으로 마포 구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재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요. 제주도 동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안가에 계시는 낚시꾼분들 그리고 야영객분들 또 행랑객분들은 인근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나 방조제에는 가급적 가까이 가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같은 시간대 퇴근길보다는 비교적 이동량은 많지 않은데요.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면서 부근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주춤하고요. 이후 양재에서 한남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에서 팔곡 분기점 사이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마도 분기점에서 송산 마도까지 8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간선도로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향인데요. 성산대교 남단에서 2km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윤지연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윤 전 대표께서는 미국과 또 영국의 권위 있는 매체들에 대한 분석 기사들 가운데서 흥미있는 주제를 골라서 또 파고 또 판 내용을 앞으로 전해주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기사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제도 미국 증시가 살짝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이게 거품인가 하는 얘기도 있던데 일단 장기 전망에 대한 분석이 나왔네요. 네, 일단 현재 수치만 보면 사상 최고치인 건 거의 전 세계 증시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내내 이후를 놓고 보고 그냥 지난 넉 달 동안만 21%가 올라서 22년 1월 기준의 고점에서 이미 5%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유럽 증시도 지난달 22일에 2년 만에 최고점을 경신했고요. 이 경기 장기 불황이라면 모두 다 일본을 떠올리는데 그렇죠. 그 일본의 증시도 어제 니케이 4만이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이유는 1989년 그러니까 일본이 길고 긴 장기 불황에 빠지기 이전의 수치를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코노미스트가 이 과거 10년의 영광을 다시 돌아보긴 어렵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골든에이지 그러니까 황금기는 저물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그 몇 년간 상황이 그렇게 증시에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른바 이 제로금리가 없어지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기준금리를 매우 가파르게 올랐고요. 그러게요. 이거에 따라서 대부분의 증시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세계 경제가 너무 급격하게 불황에 빠져드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월스트리트에서는 미국의 경제 전망을 0.7% 정도 전망했지만 0.7%. 실제 결과는 3배 이상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의 경제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소매업인데 월마트의 경우도 여전히 견고한 실적을 내놓고 있고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역시 실적을 보면 이건 경기가 생각보다 낫지 않은데 단순히 버블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데 라는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코노미스트는 그럼에도 주가는 현재 이 버블이란 말은 터질 때가 딱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왔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거로 보면 기업의 가치평가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기업이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나라는 기대를 봤을 때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던 이른바 그 닷컴 열풍, 닷컴 버블 때와 거의 근사한 수치까지 왔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 경제 관련 신문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꽤 익숙한 단어실 수도 있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미국의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사실 미국의 증시를 지금 7개 IT 기업종이 선도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뭐 테슬라나 아마존, 애플 그리고 유난히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엔비디아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다른 나라 증시도 비슷합니다. 그 일본의 경우는 이 용어와 비슷한 멘트로 사무라이 세븐이라고 해서 사무라이 세븐. 역시 니케이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 7개. 근데 사실 거기도 들여다보면 4개가 이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입니다. 유럽도 사실 상황은 비슷합니다. 결국 최상위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과도한 비중을 갖고 있는 거 결국 이 상황에서 지금 주식을 하고 있다면 뭐 그거는 이미 충분한 이익을 봤으니까 괜찮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 새롭게 주식을 산다. 이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게 바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조언입니다. 지금 뭐 소매업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말씀하셨고 도요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증시 호황의 중심에는 이 AI 인공지능 관련된 거대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기업들의 성장이 계속 견고해지면 이런 상황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충분한 성과가 받쳐주기만 한다면 그건 가파른 성장이지 버블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이 낙관론의 중심에 있는 건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AI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AI는 버블이 아닌데 닷컴과 다른데라는 기대감이 한껏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현재 지금 엔비디아는 AI 학습에 가장 필요한 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0월 그러니까 아직 1년 반이 채 안 됐죠. 그때 오픈 AI가 오픈이 됐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엔비디아를 아는 한국 청취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많지 않았을 거냐. 컴퓨터에 붙어 있는 어떤 그 스티커 하나 정도? 저는 그 정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내는 회사여서 그래픽 카드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래픽 카드가 중요한 분들은 주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 저처럼 주로 컴퓨터를 워드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붙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업체에 가까웠죠. 근데 엔비디아가 쓰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1년 반 정도 사이에 이 무섭게 주가가 상승했고 그래서 지난달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AI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전 세계가 충만해진 상황에서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건 사실 바로 버블이 아닐까라는 공포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지만 엔비디아는 그 증시 투자자들의 기대를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버블이 아니야 라는 낙관론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코노미스트가 현재 증시가 그 골든에이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설사 이 생성형 AI가 충분한 결과를 이루더라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돼서 그게 경제 전반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차는
증시와는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예를 들면 그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의 많은 투자자들은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야.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투자해. 네네. 라고 돈을 많이 넣은 건데 네. 사실 그 전망은 맞았잖아요. 그렇죠. 20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손실을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실제로 닷컴이 세상을 바꾸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물론 2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했다면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갖고 계셨다면 뭐 많이 좀 이렇게 버셨겠지만은 근데 그것도 예. 확실치 않은 게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20년 전에 닷컴 버블을 주도하는 기업이 지금 지금까지도? 기업일까는 또 약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예. 아주 장기적으로 결과를 보면 이건 매우 올바른 예측이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 시간차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예. 이번에는요. 미국의 권위지 그 뉴욕 타임스에서 한국을 다룬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현실에 주목한 기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제목을 먼저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보호해주지 않는 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뉴욕타임스의 한국 특파원이 예. 경기도 포천 등 경기 북부에서 현지 취재한 내용인데요. 네. 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벌목 현장 그리고 가구 공장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고 취재한 기사입니다. 제목이 사실 조금 비장하긴 해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보호해주지 않는 한국. 근데 유사품이라고 할까요? 요즘에 국내 언론에서도 사실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가 뭐 어떻다, 개선이 시급하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은 왕왕 있었는데 뉴욕타임즈는 좀 다른 부분에 주목을 했나요? 뭐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실 그러니까 지난해 또 한 번 세계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노동력 수입은 사실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한국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한국 언론과 이 뉴욕타임즈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여전히 그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거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인 상황에서 불법 체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고 네, 임금 네. 체불을 받았지만 체불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그런 노동 현실에 주목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도 이 고용 허가제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 개념이 저는 약간 생소하네요. 고용 허가제. 사실 고용 허가제는 벌써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2004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체하면서 나온 제도인데요. 물론 제도에 여러 가지의 그 세부 내용이 있지만 예. 사실 이 제도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고용주가 네. 사실 이 노동자의 취업 비자의 갱신이나 연장에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노동 환경에서 예. 너무 고용주에게 부당한 행동을 받았을 때 노동자가 이걸 항의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항의하는 순간 나의 취업 비자 연장, 나의 끝이다. 취업 비자 갱신이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주종 관계를 형성해 버리면서 고용주 역시 내가 너의 비자를 멈추게 할 수 있어. 너네 나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어. 라는 이제 불필요한 과도한 권리를 갖고 갔지 않은가? 이게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인권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네네. 실제로 그 업무 사망 확률을 보면 전국의 지금 우리나라 일반적인 전국에서 업무 과정에서 사망할 확률이 외국인 노동자가 3배 이상 높은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1월에 필리핀 정부의 경우 한국에서 자국민들이 계절성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업이나 농업 등 특정 계절의 일자리는 구하지 말아라. 이런 금지하는 현지에서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특히 2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 고용 허가제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즈에서는 뉴욕타임즈가 조금 더 한국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나라에서 자국민들이 계절성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뭐 금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태가 참 뼈아프고 이걸 또 외신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들어봤는데 참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보호해주지 않는 한국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깊은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참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네요. 또 하나가 실린 게 고독한 한국의 K-팝 스타들의 삶 여기에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 노동자 기사가 그제 그러니까 3월 2일 사흘 전 3월 2일자 기사였고요. 네. 이건 지난주 기사인데요. 네. 그 이제 17살에 데뷔해서 24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K-팝 스타인 구하라 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라의 전 멤버셨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 K-팝
외국에서 생각하는 특히 이제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K-팝에 관심이 많은데 보통 외신들은 K-팝의 성장 그리고 K-팝의 성공 신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혹독한 훈련 환경 등에도 이렇게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기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구하라 씨의 경우도 그 K-팝 스타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사망 전에 있었던 그 전 남자친구와의 법정 소송 그리고 사망 이후에 그 유산 상속을 둘러싼 그 다양한 법정 소송까지 한국의 K-팝 스타들이 이러한 삶의 무게들을 잡는 거에 대한 그 기사를 썼습니다. 참 지금 외신의 한국 문화 이슈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빈도나 뭐 밀도를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 양쪽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이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네네. 미국 언론이 가장 관심 있는 한국 이러면 역시 그 대북 문제 있을 텐데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정치나 사건 사고 중심에서 벗어나서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에서 이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이 열렸는데 이 성공적 개최를 두고도 이 한국 미술 시장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특히 미술품은 기본적으로 고가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아에서도 미술품 시장 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네. 이 한국이 이 아시아의 미술 시장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나 이런 형태의 분석 기사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K-팝 어떤 스타들에 대한 밀도 있는 기사도 있지만 이런 문화 전반에 대한 이슈 최근에 뭐 아트페어 프리즈의 개최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뭐 단골손이 하면은 K-팝 또 뭐 K-드라마 뭐 그런 시리즈 아닐까요? 뭐 현재 지금 한국에서 예를 들어 지난해 넷플릭스 가입자의 60% 정도가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본 적이 있다는 통계를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단순히 이제 한국 드라마가 많이 성공했어 이런 단순의 K 부심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OTT 사업에서 한국의 컨텐츠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역량이 실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어떤 글로벌 전략적인 측면이랄까요? 그런 데서도 한국이 어떤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 싶네요. 네, 아마 뉴욕타임즈의 이런 다양한 기사는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에 자연스러운 언론은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 반영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면은. 전 세계 뭐 1위 뭐 무슨 프로그램 뭐 아시아 지역 1위 석권 이런 무슨 프로그램 이것도 요새는 분야별로 옛날에는 뭐 드라마 영화에 국한했다면 요새는 예능 프로그램까지도 한국어 번역된 것을 세계인들이 보는 이런 관심도 넷플릭스에 항상 수위권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지연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그 대선 경선 레이스의 빅 이벤트 슈퍼 화요일에 막이 오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재대결이 이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 유권자들은 왜 이런 선택을 내렸는지 혹시 앞으로 새로운 변수는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요 어떤 개념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슈퍼 화요일 이게 지금 흔히들은 미국 대선의 어떤 1차적인 분수령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어떤 날이고 또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 날인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대선 경선에서 네. 사실상 분기점이 맞죠. 왜냐하면 슈퍼라는 게 이름이 붙은 것처럼 네네. 뭐 텍사스나 캘리포니아나 덩치가 큰 선거인단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이 거의 15개 주 플러스 뭐 미국령의 사모아 정도.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후보의 윤곽이 최종 본선에 나갈 후보의 윤곽이 결정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네. 트럼프는 선거가 끝나면 사실상 저는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어쨌든 미국 대선에 나설 각 당 후보에 선출되는 어떤 분수령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날 슈퍼 화요일. 이제 이번 슈퍼 화요일이 경선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은데 공화당에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전 연패하던 니키 헤일리 후보, 또 워싱턴 DC 프라이머리에서는 그래도 승리를 거뒀던데 이변이 있을까? 역시나 없을까? 궁금합니다. 니키 헬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전혀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DC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여의도 같은 곳이라서 이제 말하자면 인사이더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랄까 강남 좌파 혹은 이제 어떤 민주당 경향의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어차피 질 곳이고 물론 30% 이상 니키 헬리가 이겼던 건 니키 헬리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죠. 그러게요. 근데 뭐 대의원 숫자도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9명 정도. 그러니까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니키 헬리 입장에서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정도에 끝나는 겁니다. 62대 33 정도로 나왔던데 그래도 그렇게 평가 절하될 만큼 무시해도 될 만한 수치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오늘 슈퍼 투스데이를 거치고 나면 거의 이제 공화당 선거인단에서 과반이 되는 게 121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215를 완전히 획득하지는 못할 수 있어도 거의 근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면 워싱턴 DC에서 19명 얻어봐야 뭐 대세에 아무런 그 바다의 하나의 물방울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실상 확정 공화당 대선 후보는 확정됐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의원이 한 2,400명을 넘는데 여기서 과반이면 1,215명 정도인데 상당히 기준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에 뭐 워싱턴 DC에서의 결과는 뭐 무의미한 수치로 봐도 공화당은 끝난 거고 민주당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번 대선은 2020년 대선의 리턴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변수를 꼽히는 것이 그 트럼프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인 것 같은데요. 콜로라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었는데 이거를 또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었네요. 만장일치로요. 그러니까 6대3 보수 6 진보 3도 아니고 9명의 대법관이 통일되게 주 차원의 콜로라도라는 주가 연방의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게 후보 등록에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느냐 마느냐 이건 아니야 라는 점에서 그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법의 근간에 해당된다고 주가 연방을 좌지우지하는 건 그 점에서 초당적으로 판단이 있었던 거죠. 다만 진보적인 대법관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게 아주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미 베렛이라는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여성이시고 이분과 3명의 진보 대법관들이 그래 이건 주가 연방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다수의 보수 대법관들이 결정했듯이 이것을 의회만이 투표용지에 누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탈락시킬 것인가 결정하는 건 아니야 라는 소수 의견을 낸 건 사실입니다. 이건 나중에 굉장한 선거 결과에 따른 쟁점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설명해 드리면 그럼 뭐 거의 1시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혼돈의 불씨를 남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 보통 글로벌하게 보통 우리들의 관심은 그래서 트럼프가 반역을 했다는 거야 아니야 라는 게 관심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모반을 했느냐 아니냐보다는 절차적으로 주가 연방을 결정하는 게 옳으냐라는 것에만 레이저로 초점을 맞춰서 이건 아니야 라는 결정이란 점에서 트럼프 진영이 환호성을 지를 만한 진보 진영은 매우 좀 씁쓸한 패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낱낱을 따져볼 가치가 없고 내용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걸 왜 판단하는 거야. 그 본질은 주가 연방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거에 중요한 거지 다른 팩트는 나중에 일단 둬보든지 하자고 지금 이게 더 훨씬 중요한 부분이야. 만장일치 결정. 이렇게. 그렇습니다. 법의 논리상 절차라는 게 미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법한 절차. 그래서 절차라는 측면에서 이건 아니야. 라는
어떤 결정이고 그러나 내용적으로 네. 모반 반란 그 이전에 절차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떤 여지가 남은 거죠. 네, 네. 그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고 있었던 사법 리스크는 해결된 거다 보면 되나요? 아니요. 예. 뭐 많이 해결된 측면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죠. 뭡니까? 아니 두 가지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네. 공화당 입장에서 저승사자가 하나 살아 계십니다. 척헌 연방 워싱턴 DC의 연방 지방 판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그래서 반란을 했다는 거야 아니야 라는 본질적 쟁점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실 겁니다. 만약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이제 그 또 하나 남아있는 쟁점 트럼프가 면책 특권이 있는 거야 아닌 거야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이것도 최종 연방 대법원이 판단하려고 해서 4월경에 구두 변론을 할 것 같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6월쯤에 연방 대법원이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1월 6일 날 폭동에 가담했는가를 가지고 실제 이제 척한 판사 중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워싱턴 내부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그게 예를 들어 한 9월쯤 시작되면 재판이 이게 어디까지 진척이 될 것인가. 11월 당장 11월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간까지 되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냐. 혹은 그 이전에 만에 하나 스피디하게 하면 그러니까 척헌 판사는 약간의 속도를 높일 지금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1월 투표 직전에 이게 결정이 나면 이건 뭐 공화당 입장에선 재앙이죠. 그렇죠. 뭐 이런 악재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혼돈의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만큼의 비중이 큰 건 아닌데 그 2010년 선거 나오기 전에 트럼프가 스토미 데니얼이라는 포르노 배우 그러니까 폭로할 것 같으니까 입막음 돈 허시머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선 입막음 돈을 준 거를 그거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했어요. 선거에 영향 줄까 봐. 미국에서 연방 선거법 위반은 중대 범죄입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아직 변수는 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연임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잠깐 얘기 보면요. 민주당 예비 선거는 바이든 중심으로 좀 조용하게 치러지는 것 같네요. 진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뭐 왜냐하면 상대 이렇게 경쟁자들이 그냥 이름 알리려고 나온 분 한 분, 딘 필립스라고 또 한 분은 그냥 영성 운동가신데 메리안스라고. 근데 문제는 한국이나 많은 언론들이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던데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본선 대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도 물론 양자 대결의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아직도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8월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가느다란 신랄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 저희가 뭐 얘기를 하면 이 나이, 그러니까 고령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한국의 총선도 그렇겠지만 선거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느끼는 퍼셉션,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뉴욕타임즈 시에나 여론조사를 보면 경합주 6개의 가장 결정적인 곳에서 55% 이상이 나이는 결정적으로 안 돼. 바이든의 나이는. 그게 한 55%. 트럼프에 대해서는 15%가 트럼프의 나이가 77살. 그리고 요즘에 자기 부인 이름도 까먹어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다 있는지. 그래서 15%는 안 돼. 하지만 55%가 바이든에 대해서 안 돼라고 하는 거랑 15%가 안 돼. 라는 건 다르죠. 그런 점에서 고령화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바이든을 괴롭힐 텐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 유권자들과 중요한 전략가들 사이에서 이제 앞으로 큰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전당대회에 바이든을 후보로 올릴 것이냐. 올리면 패배가 분명하다고 보여졌을 때 그래도 올릴 것이냐. 이거는 가느다란 가능성이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요. 지금은 100% 확정이라고 언론들이 얘기하신 건 틀렸습니다. 지금 그 바이든 측이라고 하고요. 트럼프 측이라고 해볼게요. 이 측에서는 가장 중점적인 메시지를 뭐로 내세우고 있는 건가요? 바이든은 자신의 지지 기반들을 선거에 강력하게 동원하기 위해서 낙태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트럼프가 되면 미국에 재앙을 가져올 거야. 신재생 에너지 기반 겨우 확충해놨는데 일자리 그걸로 수십만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공포 마케팅 이거에 소구하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미국을
법과 질서의 국가로 만들 것이다. 이민 막 난민들 국경에 들어오고 펜타닐, 마약, 그러니까 법과 질서의 대통령. 한국에도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과 질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번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는 법과 질서가 될 겁니다. 역시 그 이번 대선에서 예상되는 변수는 아까 그런 개개인의 어떤 변수 말고도 어떤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될지 궁금하네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법 리스크. 예. 이게 끝까지 트럼프를 괴롭힐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 언론들이 너무 주목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선거가 많이 남아서 그런 모양인데 네. 이번 선거의 결정적 변수는 제3당. 제3당이요. 제3당. 네. 제3당이 어느 정도로 득표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제3당의 조합이 누구에게도 불리할 것이냐. 예. 이거는 지금 미지의 X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에서 도저히 이제 가능성이 적어졌을 때 제3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조차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 적지만 제가 니키 헤일리는 안 나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다음번 대선을 기다리면 자기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괜히 제3당 신장개업했다가 오히려 더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하지만 구미가 댕기죠. 네네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노 레이블이라는 그 그룹이 그 다음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과연 얼마를 득표할 것이냐. 지금은 요즘에 약간 기세가 줄어들긴 했지만 예. 그 다음에 좌파 쪽에 코넬 웨스트, 그 다음에 녹색당 질 스타인. 그러니까 지금은 고차방정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마지막까지 사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바이든과 트럼프의 양자 대결로만 볼 수가 없어서 최종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승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참 이 미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할 것이라는 측도 있고 반대로 대통령이라는 것이 미국에 있어서는 어떤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연방 또 주 따로 그다음에 또 상하원 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죠. 미국 연방 국가니까. 네. 그러나 너무 그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게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 사당입니다. 사당과 사천입니다. 네네. 사당이고 공천도 사천이에요. 네네. 지금 이번에 특히 전국위 의장에 공동의장에 며느리를 앉혔어요. 라라 트럼프라는 며느리를 앉히고 또 전무후무합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화당의 모든 금고를 자기 돼지 저금통처럼 마음껏 물쓰듯이 쓸 겁니다. 네네. 그러면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죠. 의원들한테도. 의원들 계속 재선돼야 되잖아요. 하원 의원은 2년마다 재선돼야 되고. 네네. 그러면 저는 사당화 사천이란 걸 고려했을 때 1기보다 트럼프의 2기는 훨씬 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감 문지기가 자기 며느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물론 공동이지만 공동의장 또 한 분은 그냥 그대로 말을 듣는 분이세요. 지금 심지어 유일하게 그나마 트럼프에게 제어 역할을 했던 상원의 미치 매코넬이라는 원내대표. 뭐 트럼프가 하고 싶은 보수적 극우적 아젠다는 다 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트럼프한테 어쨌든 그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이 11월에 원내대표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후보자들은 철저히 트럼프계의 충성파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트럼프의 힘이 커졌을 때 우리 한반도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그건 지금은 공포를 더 많이 가져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긴장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예.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무브의 보트 폼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고요. 3253님 24시간을 2시간으로 정리해 요약해주는 가성비 최고 뉴스레터 K 하셨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고요.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o break the streets, free to fall.